오늘 주제가 미래 기자들에게 방 국장님을 고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방 국장님이야말로 정말 신문에서 방송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역으로 정말 최고의 방송을 펼치고 계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 기자의 전범 같은 분이신데, 모든 일에는 동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기자를 하고 싶어서 기자를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신문에서 또 방송으로 옮기고 평생을 기자로 사시게 될 생각을 왜 하셨을까? 그건 저는 옛날부터 참 궁금했습니다. 뭐 일단 진실을 알고 싶다. 그리고 그 진실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욕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2학번이거든요. 82학번이 그 시절이라는 게 이제 정보라는 게 제한된 사람만 갖고 있었던,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를 또 알고 싶고 또 들은 얘기를 좀 세상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아마 제가 경영학 전공인데도 기자를 만든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정보가 통제되던 시절에 이제 어떤 기자가 되고자 했던 초심, 이제 진실 찾기였던 거고, 지금 보면 이제 정보 홍수의 시대, 또 편가르기의 시대, 이런 것도 보면 언론이 가장 역할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이 결국 또 진실 찾기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아마 인터뷰에 그 핵심 키워드를 꼽는다 그러면 아마 이 진실 찾기라는 단어, 이것이 아마 전체 인터뷰를 관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기자 생활한 지 올해 33년 되셨잖아요. 자,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첫 번째 경험이 항상 제일 기억에 많이 남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에서 방송으로 옮긴 다음에, 그러니까 92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첫 해외 취재 기획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기억이 남는데, 그 팔레스타인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했던 그 8시 뉴스 시리즈 기획이었는데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진에서 보고 계시듯이 골란 고원, 가자지구, 예루살렘, 요르단, 그리고 그 당시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본부가 있었던 튀니지까지 그렇게 다녀왔었는데, 30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은 그 로고가 조금 지금 로고하고도 좀 다르고 자막도 조금 촌스럽게 아마 느껴지실 것도 같은데요. 이 취재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요, 이 갈등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를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취재를 경험하면서 이게 뉴스의 중심에는 이 갈등이라는 전험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기자를 한다는 거는 저 갈등의 원인을 어떻게 정확하게 짚어내고 또 제대로 전달하고 또 그리고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좀 깨닫게 해줬던 그런 경험이랄까요. 그래서 아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이라면 뭐 지금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분쟁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탄조끼도 입고 나가셨을 테고. 뭐 현장에 나갔을 때는 2군데 정도는 방탄조끼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에서 그냥 입혀주더라고요. 위험한 곳이니까. 총알도 날라오고 뭐 그랬을 텐데 좀. 총알이 날라오는 거는 못 봤고요. 총 소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거나 좀 여기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은 안 드셨어요? 그때 뭐 전쟁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되게 일상적이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설명까지 그 안내원이 해주더라고요. 방 선배는 보니까 92년도에 방 국장 그 당시 박문식 기자가 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예요. 그러세요? 그 제목이 캔커피 세대의 기자 수첩? 예, 그렇습니다. 그 책이 저희 집에 아직 있어요. 30년쯤 된 거죠.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자, 그때의 기자 그리고 지금의 기자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의 차이, 이것이 제일 큰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목이 그 캔커피 세대의 기자 수첩, 그리고 부제로 달았던 것이 뛰면서 꿈꾸는 우리, 이렇게 나왔는데, 나남에서 이제 공저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썼던 거였는데 비슷한 또래, 그 당시 초짜 기자들이었죠. 업무, 경험담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었는데, 제가 썼던 파트는 이제 외신부 기자의 25시 이런 주제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사라는 게 그 해외 기사도 다 컴퓨터로다가 실시간으로 뜨고 또 화면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던 시대이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외신부의 역할이라는 거는 4대 통신사가 보내오는 그 텔레타이핑 형식으로 오는 종이 있는데 그거를 뜯어가지고 옮겨가면 나눠가면서 보고 이러던 시절이고, 또 해외 화면을 전송받으려면은 그 인공위성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텔렉스로다가 청약을 하고 이러던 시절이었으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어봤더니 그때 저렇게 일했었구나.
하는 그런 그 좀 박물관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대목도 한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날로그 세대와 어떤 디지털의 세대 이것이 네. 기자들의 일상도 이렇게 바꿨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자,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게 한국일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양력이 나올 텐데. 거기서 기자 생활 한 2, 3년 하시다가 SBS가 이제 처음 민영방송으로 생기면서 상사 멤버로 참여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문 기자를 하시다가 방송 기자를 하시니까 뭐가 크게 달라지던가요? 일단 말씀들은 많이 그렇게 하세요. 네. 이게 많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네. 하는데 좀 다른 대목도 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신문이라는 거는 글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방송은 또 말이 보태지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차이점을 또 특별히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차이점보다는 오히려 공통점 이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네. 글로 하든 말로 하든 어떤 진실 찾기라고 하는 취재 과정의 본질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전하는 어떤 보도 과정의 본질 이것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뭐 방송 기자라더라도 우리 편앵커님도 잘 이제 보셨으니까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스트레이트 기사를 참 잘 쓰고 예. 누구는 해설 기사를 참 잘 쓰고 누구는 현장 중계차에서 어떤 중계 상황을 참 잘 전달하고 누구는 어떤 진행자 역할을 참 잘하고 같은 방송에서도 잘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다 함께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방자, 문자, 신자. 이건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지금은 게다가 이제 뉴미디어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뉴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신문 기자라고 해서 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영상적인 역할이 굉장히 가미가 돼 있고 또 방송 기자다 그래가지고 TV 리포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취재 파일이라든가 이런 긴 호흡의 긴 글 이런 것도 이제 영역이 추가돼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영역 파괴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자, 방송 기자 이렇게 구분 짓는 것보다는 나의 장점은 뭔지 그리고 이 통합의 시대, 뉴미디어 시대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어떤 생각의 방향 전환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나도 기자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자, 기자는 지금도 이제 시험을 봐야 선발이 되잖아요. 네. 이 기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언론 단체 중에서 그 여기자협회가 하는 매년 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기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강연이 있는데 예. 저도 2012년, 9년 됐는데 이때 예. SBS가 바라는 인재상 이런 제목으로다가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인터넷에 기록이 남아 있을 테고 또 최근으로 올수록 그러니까 뭐 이제 작년까지 또 올해까지만 될수록 더 새로운 정보가 더 많이 이제 업데이트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뭐 기자 시험에 관한 것 네. 이런 거는 저희들보다도 아마 이른바 스터디 그룹 하는 곳에서 더 많은 정보가 아마 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과는 별개로 기자에게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저는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의사한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사한테 검진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냥 검사하는 검진 이것만을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무릇 이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 이 검진에 그치지 않고 어떤 총체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진단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환자를 직접 눈으로 체크하는 것, 이 시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환자의 고통을 직접 듣는 것, 네. 청진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궁금한 것을 환자가 얘기하지 않는 것을 직접 본인이 확인하는 문진, 물어본다는 뜻에서 그리고 이제 최종 확인 단계에서 이제 기계 검진을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기자한테 대입을 해보면은요, 이 시진이라는 것은 어떤 현장 파악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청진은 취재원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 네. 그리고 문진은 어떤 궁금증을 풀어가는 팩트 게더링 네. 그리고 검진은 어떤 검색 또는 재확인 과정 이렇게 저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요즘 의사들이 과도하게 너무 기계에만 의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자들도 거꾸로 또 인터넷 검색에만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오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또 직접 확인하고 또 취재원의 말이 거짓은 없는지 이런 것들 직접 점검하는 것 이런 총체적인 어떤 루틴이 습관화되는 것 이것이 저는 기자 교육의 네. 본질적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도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기자를 직접 자기 손으로 뽑아보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도 내봤고요. 예. 면접은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 꼭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을 테고 쟤는 뽑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기자를 선발할 때 제1의 판단 기준은 뭐였나요? 이게 뭐 저만의 생각이니까 이거는 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객관성, 현장성 네. 이걸 얼마나 잘 전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를 저는 우선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면접을 할 때 그 면접생들한테 자 지금부터 3분간 현장 중계차를 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면접 보는 상황을 한번 묘사해봐라. 이런 질문을 대부분 했어요. 갑자기 던지셨어요? 갑자기 던진 거죠.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당황했겠는데. 당황하고 네. 이제 이 준비가 안 된 질문이니까 네. 그냥 버벅대고 이러는 사람들도 이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했던 답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이 어디이고 그리고 지금 무슨 질문을 내가 받고 있고 지금 면접장의 배치는 어떻게 돼 있고 네. 또 면접장의 분위기는 어떻고 나의 심정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코 무슨 뭐 멋있는 말을 하거나 뭐 말을 잘하거나 좀 꾸밈이 있거나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외로 간단하네. 간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능력을 제가 강조했던 이유 중에 예. 하나가 그 객관적인 언어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자 업무의 기본 중에 기본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그래서 중요시해서 일단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를 굉장히 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라든가 어떤 개념어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느냐 아니면 현실에 살아있는 언어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 추상적 개념어 이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일종의 뭐라 할까요? 팩트 없는 의견 저널리즘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봤고 또 그리고 현실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팩트가 많은 어떤 사실 저널리즘에 충실한 네. 그러한 기자 생활을 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 네. 거지 이게 무슨 SBS 전체 뭐 어떤 공통된 판단 기준이라든가 모든 면접관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그렇게 적용하신 판단 기준이 이제 기자의 업의 본질인 진실 찾기를 누가 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자의 업무 능력을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단순화 능력. 이렇게 이제 한 단어로 압축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바라보면은 네. 1에서부터 10까지 요소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넘버 1에서부터 넘버 10까지의 요소 이 중에서 흔히 얘기하는 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네.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 네. 이것을 이제 단순화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어떤 격가지는 잘 걸러내고 네. 그리고 핵심을 압축해내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이 단순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반 글쓰기를 할 때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취재를 하거나 아니면 기사를 쓸 때 아니면 일반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쓸 내용이 10자 이내의 제목으로 어떻게 압축할 수 있는지 네. 이 10자 이내로 압축된 단어가 딱 떠오르면은 그거는 단순화가 잘 된 겁니다. 네. 글도 잘 써져요. 네. 빨리 써지고 아주 명쾌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고 10자 이내로 내가 압축할 내용이 뭔지 제목이 잘 안 나온다 네. 싶으면은 이건 아직 생각이 덜 정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글빨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네. 기사도 잘 안 써지고 뭔가 엉키는 것 같고 이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쾌하게 재정리해서 머릿속에서 단순화하는 것. 내 키워드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이 단순화 능력이라는 거는 네. 어떤 진실 찾기에서 진실의 어떤 퍼즐들 이것들에 대한 팩트 게더링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 상태에서의 그 단순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한 조각에 불과한 작은 파편을 전체로 둔갑시킨다든가 이거는 단순화 능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때로 이것은 위험하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듣기에 굉장히 쉬운 일 같은데 실제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미디어 환경이 지난 3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뭐 당국자님도 아시고 저도 아시고 저는 이거 과연 이게 이 환경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 이 바뀐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사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자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렵죠. 네. 답변하기 참 어렵고 예. 근데 이제 정답지향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뉴미디어 시대의 멀티태스킹 어.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참 쉽지는 않죠. 네. 이게 그 우선 전통적 기사 방법에도 익숙해야 되고 네. 뉴미디어적 기사 방법 기사도 잘 쓸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대중 속의 어떤 흐름을 알아내는 어떤 제너럴한 능력도 필요하고 네. 또 그러면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스페셜한 능력도 좀 필요한 거고 또 짧은 호흡도 필요하지만 긴 호흡도 필요한 거고 이걸 다 잘해야 된다는 게 결국 멀티태스킹이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어려운 건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요. 또 언론사의 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그 하루하루 피말리는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이 어떤 맞춤형 교육, 중장기적인 어떤 그 교육 이런 걸 하는데 녹록치 않잖아요. 뭐 그렇죠. 우리 편안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면 네.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는 음. 장점을 더 개발하는 쪽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 관리의 차원에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이라든가 부장들이 이제 편기자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이때 보통 흔히 얘기하는 게 야, 이 사람은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으니 이런 약점을 잘 보완해다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이 사람은 이거를 잘하는 것 같고 하니까 이런 장점, 이런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맡겼으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좀 지시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생각을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자 개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의 장점이 있을 텐데 그 장점을 정확하게 일단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어떤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인가. 음. 이것을 알아야 될 테고 그러면 달라진 언론 환경 속에서 이걸 어떻게 응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그 어떤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요즘의 환경에는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적용을 잘 하실 것 같을 거예요. 그렇죠. 더 네. 동영상에도 익숙해져 있고 네. 뉴미디어적 감성에도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자를 생각할 때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렇죠. 손으로 썼죠. 그렇죠.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건 한참 뒤에 나왔고 뉴미디어 시대는 공부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 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익숙해져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오히려 뉴미디어라는 영역이라는 거는 오히려 지금의 그 나이든 오래된 기자들보다 더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뉴미디어를 잘할 수 있는 조직적 테크닉이라는 거는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떤 이제 뉴미디어 부장이 누가 됐다. 그러면 새로 뉴미디어를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공부해서 그거 배운 걸 가지고 아랫 사람들한테 지시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하지 말고 뉴미디어 영역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데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뭐냐. 논의 과정에서의 걸림돌 또는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걸림돌 이런 거를 빼주는 쪽으로 네. 일을 하도록 해야 이게 조직도 살고 그 개인도 잠재력도 발휘되고 그 부의 역량도 강화되는 것이지 네. 옛날식의 접근은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돌아보시기에 방 선배, 방 국장께서는 지금 기자 생활을 33년 하셨고 이제 뭐 사실 좀 있으면 정년퇴직도 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상 평생을 기자만 하신 거잖아요. 돌이켜 보시기에 아, 내가 기자하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내가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기자라는 생활이 저한테 세계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선 사람을 예.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줬다는 것. 예. 그다음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것. 기자는 누구를 만나도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거를 참 이 세 가지를 줬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현장이 그냥 뭐 좋았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또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게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미디어라는 게 원초적 뜻이 매개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 매개체적인 생활에 비교적 저는 그래도 좀 잘 맞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직업적인 특성도 약간은 뭐랄까 객관적인 사람들 예. 그리고 이해관계에 덜 얽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맞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정치적 이해관계에 예민한 사람, 예를 들어서 조금 정파성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그냥 정치를 하시고 네. 나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냥 사업을 하시거나
공부 많은 기업체를 가시거나 네. 이렇게 권하고 싶고 그런 성향의 분들한테는 기자라는 직업을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자라는 직업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특종입니다. 특종을 뭐 여러 개 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이것이 바로 특종이라는 게 처음에부터 이거 특종에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싶은 일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뒷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의 대부분을 정치부, 편집부, 국제부 여기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집부와 국제부는 흔히 이제 내근 부서다 보니까 근데 주로 현장 경험은 이제 정치부, 그것도 대개가 이제 국회 정당팀에서 네. 많이 했는데 그 시절에 정치부 특종의 대부분이라는 것은 인사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된다더라 네. 하는 거 그런 것이 제일 많았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네. 이제 95년도 이춘구 민주당 당시 민자당이죠. 민자당 당 대표 내정 얘기 그리고 94년 개각 때 이홍구 총리 지명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나는데요. 이게 좀 뒷얘기를 해주면 이춘구 당 대표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선배로부터 그냥 만나봐라 어떤 얘기하는지 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집으로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다행히 이제 바깥에 내보내지 않고 거실로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물어봤는데 다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일 없을 거다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 이제 집을 나서면서 이제 신발 신으면서 이 조용하던 집에 이제 앞으로 기자들이 때로다가 이렇게 몰려들면은 사모님이 되게 불편하고 싫어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근히 떠본 거죠. 그랬더니 그렇죠. 답이 감수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스네요. 이게 무의식 중에 한 말인데 그렇죠. 사실 당대표가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대뜸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아주 그냥 이제 당황스러워 그렇죠. 하더라고요. 아차 싶었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제 회사로 즉각 연락을 해서 이제 상황 보고하고 그래서 이충구 이름 박아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후각이고 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홍구 총리 지명 건은 그 당시 취재원의 만취 상황 이게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개각 발표 전날 이제 예상이 되니까 그때 막 이제 좀 실세였죠. 이제 당 사무총장 그 집에 이제 가 있었는데 자정쯤에 이제 만취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죠. 총리 지명자 알고 계시죠? 뭐 그러니까 이홍구야 이홍구 확정됐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피셔 꼬인 상태로 답을 하길래. 뭐 인사 분석 상태였으니까 본인이 나중에 물어봤더니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다음날 이제 공식 발표가 됐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홍구 총리였고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기억에 남고 이제 큰 상을 받은 거로는 2010년 네, 이제 한국 방송대상 취재보도 작품상 이걸 받은 것이 기억에 남는데 지방선거 매니페스토 집중 점검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차원의 시리즈 기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과학적 기법 이것을 이제 선거 보도에다가 정책 선거 중심으로 처음 과학적으로 도입했다 하는 그런 점을 인정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자, 기자 생활을 하면서 특종도 특종이지만 내가 여기서 기자하기 정말 잘했다 이렇게 뿌듯하게 보람이 있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었나요? 그게 이제 관훈 토론 주제 발표 때였는데 세월호 재난 보도가 남긴 과제와 교훈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양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때 이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가지고 언론사, 특히 이제 방송사의 재난 방송 실태 이걸 한번 가감 없이 한번 평가해 보자. 그리고 어떤 새롭게 정리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제 발표 내용은 그때 관훈클럽 2014년도 여름호인가 이럴 겁니다. 거기에 이제 전면 게재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인터넷 보면은 아마 열람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그래도 좀 뿌듯하게 생각했던 거는 2, 3년 전에 그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 말씀이 이제 대학에서 이제 언론 관련 논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검색됐던 현직 언론인의 글 이게 뭔지 아냐 그래서 모른다고 그랬더니 그 당신 글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굉장히 좀 뿌듯했던 물론 이제 지금 또 이제 더 다른 많이 검색된 것이 나왔겠죠 이제 있을 텐데 그런 기억이 남고 이게 아마 느끼기에는 재난 방송에 대한 실증 자료 그것도 이제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썼던 어떤 현장의 얘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검색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난 보도의 업그레이드 이런 관점에서 한번 기자 지망생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글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럼 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요. 아마 관훈저널
그리고 아까 그 제목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재난보도가 남긴 과제와 교훈. 요거를 아마 검색어로 치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기자생활 하시는 동안 대부분의 기자생활 SBS에서 하셨잖아요. 가장 보람이 있는 남긴 것이 있다 내가 하는 1번을 꼽으시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제가 이제 2015년, 16년 이때 네. 이제 보도국장을 하면서 했던 것 네. 중에 이제 뉴미디어 뉴스의 틀을 만들어 놨던 거. 네. 이것이 가장 보람이라 할까요? 그런 걸 좀 느낍니다. 지금은 이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스쿨 교수로 옮겼는데 네. 이제 심석태 교수 네. 그 당시에 뉴미디어 부장으로 네. 이제 발령받았을 때인데 그때 세 가지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8시 뉴스 바깥에 네. 일을 한번 좀 제대로 만들어보자. 8시에만 너무 집중돼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8시 뉴스 리포트, TV 리포트와는 좀 차별화된 네. 그런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방송만의 강점이라는 게 결국 동영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영상을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그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자. 요 세 가지를 주문했었는데 요것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기존 취재 파일을 좀 양적으로 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스브스 뉴스, 그다음에 네. 세 번째가 비디오 머그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탄생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적인 것은 주로 이제 뉴미디어 부장한테 다 맡겼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뉴미디어부에다가 우수한 기자를 좀 배치를 해주던가 아니면 추가 인력 할 때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회사의 예산을 조금 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역할을 해준다든가 이런 지원 역할을 주로 했었고 어쨌든 간에 이 뉴미디어의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취재 파일, 스브스 뉴스, 비디오 머그 이 3종 세트가 이제 SBS 뉴미디어의 기본 축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이고 그 뒤 이제 후배들이 어떤 마부작침 뭐 네. 이런 식의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같은 그런 영역을 추가한 거고 덕분에 저도 이 뉴미디어에 대한 어떤 발전 이걸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6년도에 한국 언론인협회에서 그 참언론인 대상 뉴미디어 부문 이걸 그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고해줬던 후배들에게 지금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때 박문신 보도국장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지금 굉장히 크게 자라서 정말 잘 나가고 있죠. 예.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보람있게 생각하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 뭐 주로 정보를 인터넷 뭐 이런 데서 얻지만 가장 인생에 임프레시브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은 주로 책에서 얻어지잖아요. 서점에 책이 안 팔린다고 합니다만 자, 어떤 책을 봐라 이렇게 권하고 싶은 책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 미래 저널리스트에게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조금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사무엘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지방신문, 미국의 지방신문 기자를 거쳐서 뉴욕 타임스의 기자로 이제 좀 일을 했다가 네. 그 뒤에 기자를 접고 이제 저널리즘 교수로 이제 옮겨갔죠. 그래서 옮겨간 다음에 기자의 가치, 기자의 정신 이런 것들은 이런 거다라고 한 쓴 책이 이 책입니다. 네. 근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번 읽어드리면은 분노와 증오를 부채질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기자가 진짜 기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자체에는 관심도 없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기자의 정신, 기자의 힘이라는 것을 잘못 이제 가끔 이해하시는 분들이 네. 자기 주장을 세게 하는 거를 기자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기자의 힘은 그런 게 아니라 사실관계, 팩트의 힘, 진실의 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데 저널리즘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뭐 시간 되실 때 네. 아마 천천히 차분한 한번 읽어보면은 괜찮은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저도 봤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